1986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죽는 건데 이때 그 여비서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 제가 러명작 수업할 때 러명작이 아니라 이거 창작세계 수업할 때 2018년인가 그 수업이 화요일인가 이랬는데 그 스티븐 호킹 얘기를 제가 변신 수업할 때 했거든요. 하고 나서 다음 날인가 호킹 부고가 뜨더라고요. 호킹 박사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는 그 간병인 겸 비서 겸 약간 연인 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봐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유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르헤스도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개연 이게 뭐 아주 다르긴 하지만 몸의 상태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이 비서가 이제 그에게 큰 존재였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결혼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이력은 전혀 그런 연애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설의 소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소설에다 무슨 얘기를 쓸까요? 이게 정말 궁금한 얘기고 궁금한 대목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헤 보르헤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쓴 게 한 두 가지 정도다. 이건 이제 제가 찾아볼 때 이런 거고 이 보르헤스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전집을 쭉 훑어보면서 보르헤스 좋아했으니까 쭉 이제 정리를 해본 바로는 그 우리도 읽는 그 책입니다. 픽션들의 2부 기교들에 들어가 있는데 남부라는 이제 제목의 그 소설인데요. 보레스 소설이 다 소설 같지 않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그 개신교 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쳐요. 층계를 뛰어 올라가다가 창문 모서리에 부딪혀 갖고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진짜로 지옥과 같은 몇 날 며칠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묘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8세기와도 같은 여드레가 지나갔다. 좀 건너뛰고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 그의 눈은 벗겨졌고 머리는 죄다 깎였으며 간이 침대에 눕혀져 쇠사슬로 묶였다. 그러더니 그들은 눈이 부시고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빛을 쬐이더니 청진기로 진찰을 했고 마스크를 한 누군가가 그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붕대에 감긴 채 구역질을 느끼며 그는 우물바닥 같은 병실에서 깨어났다. 수술 이후 몇 번이나 밤과 낮을 보낸 뒤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지옥 언저리를 헤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에 얼음을 넣어도 조금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달마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오했다. 자기의 정체성을 증오했고 얼굴에 바늘처럼 서 있는 수염도 증오했다. 그는 몹시 괴로운 치료를 꿋꿋하게 견뎌냈다. 네, 결국 그래서 폐혈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제 살아났다고. 당시 의술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때인데도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보르헤스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작품 속에 잘 쓰지 않는데 이 경험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으면 이제 이게 썼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눈에 대한 건데요. 시력을 이제 그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르헤스가 이제 보르헤스 전집 중에 칼잡이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얇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다 글들이 다 짧습니다. 보르헤스는 거기도 보면은 점차로 아름다운 세계가 그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가 사실은 보레스라 보시면 됩니다. 거치지 않는 안개가 그의 손금들을 지워버렸다. 밤은 자신의 수많은 별들을 잃어버렸다. 대지는 그의 발 아래서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들이 멀어지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점차로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쳐 울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잘 썼죠. 파편이지만 네, 감동적이고 하지만 세계문학사를 들춰보십시오. 이런 거는 널렸습니다. 진짜로 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치명적인 경험 또 보레스는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의 덩어리도 많아야 정상인데 아무튼 이제 근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런 이제 자기의 치명적인 경험을 이제 보통은 소설화하게 마련인데 보르헤스는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타픽션이라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픽션 이후의 픽션입니다. 혹은 이제 픽션에 대한 이제 픽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작품을 이제 쓴 이런 계열의 작품을 쓴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보르헤스만큼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이 없는 대신에 뭐가 살아남습니까? 텍스트가 살아남습니다. 이런 이제 문학 세계를 구축한 작가가 없기 때문에 보르헤스가 유의미한 거고요. 지금 전기는 요 정도로 끝인데 요렇게 사람 사는 얘기를 안 쓰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막 계속 보르헤스가 쓰니까 그 아르헨티나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게 시끄럽고 이렇겠습니까? 근데 네가 명색이 지식인인데 너는 현실에 대해서 쓰지 않고 지금 당면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쓰지 않고 지금 이런 코로나 창궐기에도 뭡니까? 자기 서재에 박혀가지고 뉴턴처럼 프린키피아 말하자면 이런 거 쓰는 거죠, 그죠? 패스트 창궐기에 이제 그거를 썼다고 하던데 그 캠브리지 문 닫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서 2년 동안 뉴턴이요. 이제 비슷하게 이 보르헤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비난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르헤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 이거 제가 몇 시간 강조해서 읽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나는 상아탑 속에 갇혀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상아탑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 한 편을 떠올리고 있고 어떤 책 한 권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나는 현실은 일상적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비현실적 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리즘이 뭐냐에 대한 이제 그 의견도 분분할 수 있는데 이 보르헤스의 이 데모 협소한 의미의 현실은 내가 지금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의 어떤 광의의 어떤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지금 이 상아톱 속에 앉아서 이렇게 읽고 씀으로 해서 자기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요거야말로 또 어떤 그 보르헤스가 가졌던 엘리트주의의 일면인 것 같고 덧붙여서 이 당당함. 아, 미안해. 나는 지금 그거 고민할 저기가 없어.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 그러니까 보르헤스의 이 오만함, 당당함 이거 역시도 이제 보르헤스 문학의 이제 일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부분은 불안당들의 세계사 이것도 이제 보르헤스 전집에 다 이제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대담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이제 해갖고 온 거고요. 자기 시력에 대한 이제 얘기도 많이 했죠. 황혼이 아주 느리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치만 뭡니까?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와도 같습니다. 시력의 상실은 확실히 나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지요. 등등등. 근데 이거는 엄청난 상실인데요. 그죠?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는. 근데 보르헤스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다 더 뭡니까? 문학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푼다. 이른바 오디오북이 없던 시절인데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식의 독서를 하고 이런 식의 글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지만 존재 자체가 이미 여기는 지금 장애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강의실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결함이 있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한테는 이 보르헤스라는 존재 자체가 그 호킹 박사처럼 희망일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헤스가 이 메타픽션 관련해서 좀 연결이 돼서 읽어드리면 이따금 나는 좋은 독자들은 좋은 저자들보다 더욱더 난삽하고 독특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읽기는 쓰기 후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보다 체념적이고 보다 문화적이고 보다 지적인 행위. 그래서 여러분 읽기는 쓰기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 이렇게 줄치고 꼭 외워두시고요. 좀 제 식으로 풀어서 진정한 읽기는 뭡니까? 쓰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글을 쓴다는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남잖아요. 내가 읽은 거에 대한 흔적이야. 죄와벌을 읽었어. 여기 레포트야.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읽었어. 감상을 써보세요. 제가 여기 A4 한 장 썼잖아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뭔가 결과물이 있으니까. 근데 읽는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그런 어떤 물질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로 문화적이고 고도로 지적인 행위 100% 향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르헤스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보다 체념적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읽는 겁니다. 보다 체념적이고 보다 문화적이고 보다 지적인 행위. 근데 실제로 그 문화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분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보르헤스가 말하는 이런 식의 독서의 느낌을 주시는데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인생을 다 사신 거예요. 뭐 전직, 뭐 법관, 뭐 전직, 뭐시기, 뭐 부장, 뭐 어디 기자, 뭐 이렇게 다 이제 하신 거예요. 전직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인데 80세 막 이렇게 되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지적인 노동을 이제 해갖고 왔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방식 역시도 그렇게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눈기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앉아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떠들고. 근데 저거야말로 고도로 지적인 행위구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르헤스의 소설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소설이라는 거는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속어를 쓰면 개나 소나 읽는 이런 게 아니에요. 고도로 훈련된 지적인 독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소설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르헤스의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